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야구와 미북 회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끝나봐야 안다. 네. 결혼과 미북 회담의 공통점, 직장 들어가봐야 안다. 롤러코스터와 미북 회담의 공통점, 한치 앞을 모른다. 6.13 지방선거와 6.14 러시아 월드컵의 공통점, 제발 우리한테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뉴스파이터에서 다른 뉴스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5월 29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생중계로 보내드렸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경찰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혹시 아직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한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네. 네, 어제 오전 10시였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이제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포토존 앞에서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다가 조사실로 향했었는데 네. 이제 조사실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네. 어제 자정이 넘어서야 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귀가할 때 취재진이 또 질문을 했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침묵을 지키거나 네.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출석했을 때 모습, 그리고 조사받고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분들께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하신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갑질 의혹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 혐의 부인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건가요?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폭행 인정하시나요? 네,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조사 심령 어떠십니까?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죄송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 네. 지금 이명희 이사장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 혹시 뭐 좀 달라진 점 같은 게 혹시 좀 포착이 됐습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뭐 지친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좀 풀도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기업 총수 부인이 저렇게 갑질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에 있는 일일 거고 개인적으로도 좀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15시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본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한 일에 대해서 똑똑히 이제 좀 파악을 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다소 이제 본인도 놀라고 충격도 받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사를 받았다는 거에 개인적인 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뭐 죄송합니다 말은 여러 차례 뭐 보니까요. 들어갈 때는 7차례, 그리고 나올 때는 3차례 반복해. 총 도합 10차례 반복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은 했습니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했겠죠. 왜냐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 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부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지금 조사받아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면 물론 이제 언어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네. 어떤 재벌의 부인, 그러니까 어떤 뭐 권력이랄지 재료를 가진 재벌 부인이 지금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현 임직원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칭송받았을 거예요. 아 정말 겸손하고 어떻게 저렇게 네. 노블스 오블리제라는 얘기를 네. 했을 판인데 지금 전혀 지금은 본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절대절명의 시기니까 네.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뭐 혐의 자체가 워낙 많아서 네. 아마 나올 때는 뭐 15시간을 조사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피곤은 하겠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본인에게 정신적인 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네. 피해자들은 이제 10명 이상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아하. 아무리 본인이 변호사와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혐의가 대충 이럴 거라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네.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하게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많겠는데 생각과 틀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들어가기 전보다 이제 나올 때 굉장히 이제 그런 고민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풀이 죽은 모습이었지 아하.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15시간 동안 경찰이 많은 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 그동안 그 피해자들의 신원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죠. 회유나 뭐 협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네. 그래서 총 피해자가 지금 일단 1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증축은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그거군요. 그거는 뭐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아하, 영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 여름에 네.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이제 그 작업자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무릎을 발로 밟았고 뭐 이런 세상에.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는 네. 인정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렇다면 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자가 11명이고 폭행의 상습성까지 인정을 이제 경찰 입장에서 하고 있다면 거기다 또 화분이나 뭐 또 조경용 가위 던진 거 뭐 특수폭행 부분도 네.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네.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네. 아마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다면 경찰에서 네.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김광삼 변호사님 혐의가 좀 일단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다시 부를 수도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그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상반된 진술을 했을 때는 네. 추가적인 보강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진술이 너무나 확실하고 네. 명백하다고 한다면 네. 이명희 씨가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폭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갑질과 관련된 폭행, 상해, 뭐 특수 폭행,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다른 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혐의입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밀수와 관련된 부분, 또 해외에서 불법으로 연수소를 데려와서 가정부로 고용한 부분, 가사도우미로. 그렇죠. 뭐 네. 상속세 부분, 비자금 조성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청과 검찰 조사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범죄 행위를 지금 네. 경찰에서 조사한 거 이외에도 이걸 다 합치면 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걸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관세청도 조사하고 다 그러면 검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이런 가운데요, 백성 변호사님, 네. 검찰 이번엔 검찰입니다.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향해서 뭔가 겨누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한진과 관련해서는 너무 뭐가 많아서 그렇죠. 어디서 뭘 조사하는지도 알기 힘든 상황인데 네. 이제 검찰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속세 포탈과 관련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에 상속세 포탈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죠. 이제 그 부분 빼고 네. 이제 또 회사의 횡령과 배임 규모가 한 2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런 방식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아하. 통행세 편취. 통행세. 통행세. 그 무슨 통행세가 뭘까 이런 네.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면세품을 이제 구입을 할 때 이제 그럼 해당 물품을 만든 곳에서 바로 대한항공이 사면 되는데 중간에 한 군데를 거칩니다. 트리온무역이나 미호 인터내셔널 같은 걸 거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그러니까 조양호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트리온무역 같은 데서 이제 통행세를 받고 대한항공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룹 계열사 건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계열사를 만듭니다. 네. 거기다 일감 몰아주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는 혐의가 좀 추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뭐 조양호 회장도 네. 모자라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 한때는요, 뭔가 이 우리의 국적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법했던 이 대한항공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 사실 국민들이 분통도 터지지만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 그 사진관 하면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그런데 나오는 좀 이렇게 이 분위기 좋은 이 추억이 아른한 그런 사진관만 기억하실 텐데 한 여대 앞에 공포의 사진관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사진관이 원래는 공포의 사진관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굉장히 이제 여대생들이 많이 찾던 사진관이었습니다. 네. 학교 바로 앞에 있고요. 게다가 한 장 찍는데 4,900원이면 찍을 수 있어서 싼 편이죠, 그러면. 그렇죠. 네. 하루에도 그러니까 수십 명씩 이렇게 찾던 공간이었는데요. 아하. 바로 여기서 여대생들이 몰카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수법도 굉장히 교묘했는데 네. 그 사진사가 네. 옷매무새 이렇게 가다듬어 준 척하면서 자 이제 찍을 준비하시고요. 옷매무새 가다듬으세요 하면서 직접 가다듬는 척하면서 찰칵 찍은 겁니다. 사진 찍고 나면 네. 그럼 이 사진 원본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럼 이제 여대생이 이메일 주소 이렇게 쓰고 있으면 또 뒤에서 찰칵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9개월가량 215명이 현재까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0명 넘는 여대생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여대 학교 바로 앞에 사진관이 있고 위치상요. 우리 목이 좋다 그러잖아요. 목 좋은 데 있고 사진관이 거기다가 사진 촬영 가격이 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겠죠. 지금 피해 학생이요. 2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사, 이 촬영했던 사람, 몰카를 촬영했던 사람이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하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9개월 동안 안 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찰칵 소리 나잖아요. 네네. 아마 그것도 소리 안 나는 어플을 어떻게든 깔았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매무새 잠깐 와보세요.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 가다듬으면서 과도하게 옷을 당기면 여성의 가슴이 보일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럴 때 찰칵 이렇게 아하. 찍는 건데 이제 2월에 한 여대생이 너무 네. 이상했던 거예요. 이 분명히 좀 이상한 뭔가 내가 사진을 찍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허허. 오히려 여대생을 겁박을 했는데 네. 여대생이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와서 확인해 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피해자가 한 215명 정도 되고 사진이 한 225장. 네. 굉장히 많은 여성의 이제 이런 이곳저곳을 촬영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때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 최초 신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사진관 가면 이제 사진관 전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정면에 분명히 있는데 이 사진사가 한 손으로 계속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뭔가 좀 수상하다 해서 아하. 이제 이 남성을 신고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요, 박 소장님. 네. 피해 학생들의 얘기를 지금 215명이 학생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지금 많은 피해 사례가 지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이 직원이요. 은근슬쩍 추행에 뭐 만나자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못된 행동을 다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진관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호기심이나 실수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지가 않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9개월 동안 225차례를 촬영했다 그러면은 네. 거의 뭐 관음증이나 성도차증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 정도로 심각하면 네.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찾던 중에 사진관 안에 들어가면 많은
젊은 여대생들, 거기에 이제 여대생 앞이니까 젊은 많은 여대생들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 이런 성적 욕구를, 관음증적인 욕구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네. 나는 맨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확실히 할 것은 이 사진관의 사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하던 직원분이었어요. 분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었는데 직원이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발각되기 전까지는 아마 까마득히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카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몰카 몰래 찍는 건데 네. 대부분 몰카를 보면요. 이제 처음에 찍는 사람들은 잘 안 들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꼬리에 길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몰카한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몰카를 찍다 걸리면 휴대폰을 압수를 합니다. 근데 휴대폰을 압수해 보면 그 당시 찍던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랄지 아니면 사진 앨범을 다 뒤져보면 대부분이 뭐 수백 장, 뭐 적어도 몇십 장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저는 가장 많이 본 게 한 2만 장까지 있는 경우도 네. 저희가 뭐 변호사 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아하. 그 정도로 굉장히 상습화돼 있고 아하. 일반화돼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네. 찍는 사람들은 완전 습관적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제인 판단할 때 이제 수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찍었는지 네.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네.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따라 아하.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우리가 최근에 그 모 유튜버의 그 피해 사례도 짚어봤습니다만 그때도 이 사진이 유포화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피해 학생들 이 사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200장이 넘는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그 피해 여성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접촉이 쉽지는 않은 상태지만 아하.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출된 정황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아하. 하지만 지금 이제 수사는 계속해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남성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215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한 70명이 누군지 이제 특정을 했고 그중에서 한 30명 정도의 진술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 카메라 등 촬영죄와 관련해서 네.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이 된 이런 범죄들은 당연히 영장을 받아들이는 게 발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좀 최근에 이 카메라 등 촬영죄를 가지고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몰카 네네네. 범죄. 이 몰카 범죄로 나중에 이 형을 선고받을 때 가장 많은 게 벌금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5%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5%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는 그런 범죄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법원에서 사실 이 최근에 카메라 등 촬영죄가 제일 성범죄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걸 또 진지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네네. 이게 사실 이제 몰카랄지 이게 우리가 도찰이라고 그러죠. 네. 도찰력. 이거 사실 뭐 형량이 굉장히 낮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지금 현재 기준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부위를 찍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사진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가장 기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유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했는데 유포한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네.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손방망이로 처벌하죠. 그런데 그 유포라는 시점 자체가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가지고 찍고 있다가도 발각이 안 되면 1, 2년 있다가 또 유포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유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법원 실무 자체는 네. 아니면 검찰 자체는 유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형량 차이가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몰카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사실 박 소장님, 요즘 뉴스파이터도 뭐 그런 사건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분들 요즘 안심하고 다니실 곳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몰카 피해를 우려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제 처벌이 이렇게 약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카메라
카메라의 소형화, 그러니까 뭐 안경이라던가 펜이라던가 지갑이라던가 이런 데에 너무 쏙쏙 들어갈 수 있는 몰카도 너무 쉽게 판매되고 아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련하면 여자들 사이에서는 옷핀이나 뭐 스티커나 실리콘을 갖고 다녀야 된다. 왜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가거나 공중 장소에 갔는데 몰카 같은 게 있으면 옷핀 같은 걸로 딱 렌즈를 깨버리던가, 오, 아니면은 세상에. 뭔가 이거 조금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스티커로 붙여버리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세상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어떤 방침인데 아직 피부로 느끼는,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까마득히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두 선수 있죠. 박동원 선수, 조상우 선수. 어제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단 그 23일 날 범행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신고가 접수됐냐면 그 같이 술을 먹던 친구가 이 두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아하. 새벽 5시 21분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며칠간이 지나서 어제 이제 경찰 출두를 했죠. 네. 그리고 박동원 선수는 8시 반까지,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0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고, 조상우 선수는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네. 어제 들어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상우 선수는 성관계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강압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되는 혐의가 여성이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하. 의식이 있었던 상태라는 것 같고, 네. 박동원 선수는 어제 들어갈 때 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박동원 선수 성관계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조사를 그렇게 길게 받았으니 네. 지금 과정 그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요. 자, 어제 두 선수가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두했던 모습을 잠시 뒤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보도입니다. 일부 보도에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애초에 이제 그 박동원 선수, 조상우 선수와 23일 새벽까지 동석을 해서 술을 마셨던 여성이 2명이 있었고, 일단 그 중에 1명이 애초에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1명 더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알려진 거는 내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한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여성이 이제는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일부 보도에 의하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은 현재까지 이제 그 여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도 이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사안이 더 엄중해집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강간이냐 강간이 아니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술에 취한 여성,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이제 한가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면, 이 여성이 술에 완전 만취한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한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강간하는 것과 똑같이 중간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간 상태에서 만약에 한 명이 아니고 남성이 2명 이상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특수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박 선수나 이제 조 선수가 들어갈 때 네. 저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박동원 선수는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같이 했다고 하면 특수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조상우 선수만 한 거냐? 그럼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는 중간간이냐 아니면 합의한 거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상우 선수는 나 혼자만 했고 그다음에 합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피해자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됐고, 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DNA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DNA 검사에서 박 선수나 이제 조 선수의 DNA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 특수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CCTV도 아주 중요한데 CCTV를 봤을 때
아주 만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거의 끌고 들어간 상태였지. 아니면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만취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냥 우리가 강간은 보통 3년 이상은 징역입니다. 그런데 네. 특수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아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고 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거 굉장히 많죠. 어제 경찰에 출두했던 두 선수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조사에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하세요?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랑은 좀 어떻게 알고 계셨던 사이신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실망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실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그냥 야구 팬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구단 쪽에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억울하신가요? 뭐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피해자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조사를 잘 받아서 네, 그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좀 완강하신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무고나 이런 거 맞고서 생각은 검토 안 하시나요? 네, 조사를 먼저 잘 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답변 가지고는 우리가 뭐 유출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두 선수가 차례대로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두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던 모습인데 박 소장님, 어쨌든 두 사람의 이 입장, 태도를 보면 조금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에 성실하게만 임하겠다고 네네. 대답하고 이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본인은 이제 자리를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박 선수는 굉장히 좀 애처가로 유명도 했고 부인이 또 범죄학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조 선수 역시도 본인이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폭행에 관한 것은 뭐 CCTV 조사라던가 뭐 DNA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이스 선수들이 그 시합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또 선수들이 같이 있는 숙소에 여성과 함께 귀가를 하고 네.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좀 크게 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박 소장님도 그 점을 짚으셨지만 물론 이 사건은 경찰 조사는 조사대로 가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프로야구 팬분들이 분노를 하는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박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주중에 3연전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금토일 3연전하고 월요일 날이 휴식일입니다. 네. 근데 이날이 제가 알기로 화요일 날 이제 주중 3연전 첫 경기를 한 날이고 이 두 선수는 매일 나가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 마무리 투수니까 매일 대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여성과 같이 들어갔다. 이게 성폭행인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엄청나게 팬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도 유부남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비난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이 두 선수가 거짓말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CCTV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본인은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 본인이 이제 다른 방으로 갔는데 순차적으로 두 선수가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김광섭 변호사님 특수강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두 선수가 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중간간죄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거는 CCTV에서 이 여성 방으로 두 명이 한 명씩 번갈아서 들어가는 거 확인만 하면 일단 최소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뭐 그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네. 아직 나머지 이제 성폭행 여부에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직은 뭐다, 이 성폭행이다 아니다
확언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단 1%라도 혹시라도요. 이 두 선수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없도록 이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님, 그래서 경찰이 주안점을 두고 짚어봐야 될, 앞으로 짚어볼 수사 이 주안점을 가질 부분이 어딜까요? 일단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하고 이제 두 선수 진술이 완전 상반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CCTV에서 이제 백성윤 변호사 얘기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뭐 서로 간간에 대한 모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갔던 것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말이죠. CCTV가 나온다는 전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선물 선생님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고 서로 어떤 연락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특수관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 지금 DNA랄지 CCTV랄지 여러 가지 피해자의 진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DNA 검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리고 CCTV의 내용이 무엇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아하. 그걸로 피해자 진술 자체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네. 거짓말 탐지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경찰에서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두 선수는 지금 선수 생명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어요. 일단 조상우 선수는 대표팀의 이 마무리 투수 자원인데 선동열 감독이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표팀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선수 생활 자체도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다. 좀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은요. 이 수사 결과는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정말로 곤경에 처했을 때 정말 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제 계속해서 뭐 의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전엔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도 의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인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요.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조금 전 청신호가 켜졌는데 이 차량이 앞으로 안 가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이제 가로 막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차량이 이렇게 왼쪽에 스물스물 빨간색이 됐는데 앞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파악한 지금 이 차량이 앞으로 지금 나아가서 가로 막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충돌까지 이어진 건데 지금 자신의 차량을 이번에도 막아서서 충돌로 막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보험 사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남성, 앞으로 간 남성도 간 남성이지만 이 막은 남성은 누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에서 도구를 꺼내서 창문 유리까지 깨서 이 문제 차량의 운전자를 구해냈다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저 지금 이 블랙박스 앞에 보이는 차가 어떤 차예요? 앞에 보이는 차가 막은 차예요? 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차는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차량인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지금 화면에 가운데에 보이는 차량이 그러니까 문제의 차량. 그리고 조금 전 오른쪽 그 차선 오른쪽에 있었던 차량이 의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면 이 밤이고 어두워서 다들 또 차가 시커멓고 그래서 어떤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 차가 이 움직임이 이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이 움직임이 이상해서 지금 어떤 차, 이 차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지금 앞에 보시면 위쪽에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지금 사거리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밤입니다. 차들이 앞으로 가로지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움직임이 이상한 차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장면에서 보는 건데 지금 좀 전에 보셨다 앞으로 갔던 차량이 지금 왼쪽에 있던 차량이 블랙박스였고 이제 화면이 전환이 돼서 오른쪽 검은색 승용차 이제 블랙박스 보이는데 이 검은색 승용차 지금 이렇게 가로 막는 모습을 이 차 이 검은색 차가 앞으로 얼른 가서 그렇습니다. 저 스물스물 진행한 차를 막은 그런 상황이군요. 이제야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럼 저 차에는 무슨 이상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해야 될 상황에서 차가 움직이질 않고 또 적색 신호인데 지금 저 쭉 지나가면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충돌할 거 그럴 뻔했네요, 진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차량이 무언가 운전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저 차로 앞으로 와서 막았는데 경찰분이십니다. 경찰. 네, 그래서 사실 또 본인의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가면서 뭐 뭔가 이상했던 저 차량을 막아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자마자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니까 차량에 있는 뭐 스패너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창문을 부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고 구급대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었던 거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119 구급대가 길가에 저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눕혀놓고 김광삼 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심폐소생술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방송할 때는 이름을 잘 안 바뀌고 김모 씨, 박모 씨였어요. 네네. 명백히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이고 박주일 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저대로 내버려 뒀으면은 대형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네요. 더군다나 마주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굉장히 입힐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운전석에 앉아서 정신을 잃은 사람이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저러지 않았으면 아마 골든타임을 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를 막고 또 한 생명을 구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단 사람을 생명을 구할 때는 대부분이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 경우에는 좀 망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 차를 가지고 그 앞에 막으면 뒷차에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 차량이 부서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희생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러한 용기, 저러한 행동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박주일 경위 인천 남부경찰서입니다. 해당 경찰 얼마나 이 긴박한 순간에 이 판단을 빨리 했는지 화면으로 정말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박주일 경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앞에가 그 직진 좌회전 신호라 차들이 많이 오는 상황인데 차가 그대로 교차로 진입을 해서 제가 이제 교통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간혹 뭐 피곤해서 신호대기 하시다가 뭐 조시는 분 상황도 있고 또 지병으로 뭐 잠깐 실신하시는 상황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은 남들보다 이렇게 그런 상황을 좀 접해봐서 그런지 이상하다라는 직감이 바로 오더라고요. 거기서 좀만 더 가면은 약간 치고 나가면은 바로 밑에가 이제 고가 내리막길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앞에 또 인도로 바로 올라탈 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일단은 차를 정지시키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제가 계속 크락션을 울리면서 거기까지 갔죠. 이 순간적인 직감도 뛰어났지만요. 박상희 소장님, 이 박주일 경위가요. 그런 말씀 또 해주셨어요. 아마 저 말고 다른 경찰이어서 똑같이 대응했을 겁니다. 이렇게 또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네. 좀 겸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합니다. 이런 경찰관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하고요. 사명감이 없는 분이라면 이 저녁 9시 반에 사실 본인도 쉬실 수도 있는, 피곤하실 수도 있는 순간에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명감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경험과 또 훈련이 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게 막고 스패너로 유리를 깨고 119를 불러서 심폐소생술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훈련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든든합니다. 사실 저 모습 보고 혹시라도 에이 경찰이 다 저렇게 구하는 거지 뭐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뉴스파이터가 이 아까운 시간을 해서 저런 걸 소개해줘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긴박한 순간에요. 빠른 판단 그리고 과감한 행동 이걸 하기가요. 평소에 몸에 밴 훈련 그리고 의로운 정신 경찰의 투철한 직업 정신 아니고서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분은 칭찬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인천 남부경찰서 박주일 경위님 잘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운전자분도 하루빨리 건강을 좀 쾌차하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의인이 이렇게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바다 건너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누가 나타났다면서요? 프랑스 파리에 진짜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아하.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파리 스파이더맨의 영상을 한 시민이 이제 포착을 한 건데 지금 네. 보신 장면입니다. 지금 한 아파트 건물 4층 발코니예요. 흰색 누군가 매달렸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네네. 4살 된 아기예요. 이 아이가 발코니를 지금 가까스로 붙잡고 매달려 네네네. 있는데 왼쪽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남성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남성이 그 바로 의인입니다. 조금 전에 사람들이 저 아이가 매달려 있는 모습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자 네. 이 집 안에서 축구를 보던 이 남성이요. 밖으로 나와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4층 그리고 5층까지 직접 올라가서 네. 이 아이를 낚아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거 김광삼 변호사님 무슨 영화 스파이더맨 찍고 있는 영화 촬영 장면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말리에서 온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20대 청년인데. 말리면 아프리카 말리 말하는 거예요? 저걸 보고 누가 저렇게 올라갈 생각했겠어요. 근데 본인도 식당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밖에서 막 비명소리나 경쟁이 올려다 보니까 5층 아파트 건물에 이제 4층에 애가 지금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나무도 잘 타고 뭐 그래서 저 정도는 뭐 식은죽 먹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봐도 어떤 인간이 저렇게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서 구했고 구하고 나서 자기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정말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 자체도 아무리 뭐 도시에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말리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저것은 본인의 어떤 초인적인 힘이 좀 작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런 어떤 행동인데 사실 이제 파리 같은 데는 특히 어떤 아프리카랄지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심하거든요. 근데 저런 어떤 의인적인 행동들이 바로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어떤 인종 차별이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마음을 바꾸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영상 보시면요, 이 청년이요, 이 남성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요. 물론 아이 옆에 저게 옆집입니다. 옆집에 있는 남성은 난간 가로막혀 있어, 칸막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구하러 옆으로 건너오지 못했어요. 물론 저 남성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 바로 옆에 지척에 있는 거리도 너무 옆집으로 건너기가 호들거릴 텐데 저 남성 청년 보세요. 5층인 난간을 그냥 타고 올라갑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 의로운 스파이더맨 대체 누굽니까? 마무두 가시마 씨라고 이제 말리에서 온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난민인데요. 사실 저게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저게 아파트 난간 올라가서 저 4층 정도 높이가 되면 이 청년이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 청년 사망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맨손으로 지금 저기까지 올라가서 아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제 일단 난민 출신인 이 청년이 저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걸 보고 시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다음에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제 난민연대 시민권도 수여를 하고 시민권 수여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요. 직업까지. 직업을요? 네, 직업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소방관으로 채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저 청년이 졸제 이제 갑자기 이런 의인적 뭐 이런 행동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보상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소방관으로까지 임명이 돼서 이제 번듯한 직업까지 갖게 됐습니다. 와 진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네요. 여기가 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엘리제 궁인데 여기를 직접 초대를 해서 선물도 주고 직업도 주고 게다가 이제 시민권까지 주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마무두 가사마 씨가 이 일을 의로운 일을 한 다음에 소감을 이제 막 언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막 소감을 전하는데 박 소장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신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르기 시작할 때 신은 더 많은 용기를 줬습니다. 뭔가 신앙심도 투철한 그런 청년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자기도 아마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경찰관도 그렇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계산을 해서 몇 월 몇 시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소할지 모르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그 상황에서 내 안전을 생각하지 말고
않고 뛰어 올라가는 거.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삶에 대한 태도이자 사명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신이 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왔어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의 인격을 알 수 있는 어떤 말인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을 얻은 프랑스도 거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이 청년 마무드 가사마 씨, 물론 이 바다 건너 프랑스에 이민 온 사실은 불법 체류하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시민분들이 감동해가지고요. 그 감동의 마음을 시민권 주자. 이제는 불법 체류 신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자. 그리고 이 당당하게 프랑스 땅에서 직장을 다니게 해주자. 소방관으로 또 채용해주는 이 마무드 가사마 청년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좋은 일을 하고 로또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좋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늘도 무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민 아나운서 네. 프랑스 전역에서도 이 청년 마무드 가사마 씨에 대해서 많은 응원의 글들이 수위도하고 있다면서요. 저 지금 영상 자체 제목이 뭐 네. 프랑스 리얼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이런 제목으로 그래요? 이제 실린 영상이었는데 네.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남겼었겠죠. 네. 뭐 응원한다, 뭐 대단하다, 네. 그리고 뭐 영주권 뭐 이런 거를 줘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걸 보고 네. 영주권이 아니라 아예 시민권을 주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 대체 왜 저기에 매달린 겁니까? 라고 궁금하잖아요. 저 아이가요, 원래 아버지랑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이 혼자 놔두고 쇼핑하러 갔대요. 그래서 프랑스 사법당국이 아이 방치 혐의를 물어서 아버지를 구속시켰답니다. 이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바다 건너 프랑스 얘기지만 이거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4살인데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그냥 쇼핑을 갔다면 그건 방치죠, 방임이고. 특히 저렇게 좀 아파트 난간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 그냥 두고 갔다면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구속까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아이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곳이 훨씬 더 강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저 아이를 두고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법적으로 구속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네. 좀 아이와 관련된 부분,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법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 사례를 보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저 아이 아버님은요, 이 유치장에서 이 반성도 하지만 아이 자체, 아이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아이가 팔에 힘이 없어 봐요. 정말 끔찍한, 정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살 겁니다. 정말로 마무드 가사마 청년한테도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가요 100년사에 위대한 업적이 탄생했다고 지금 언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박상희 소장님. 네, 정말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를 일이 일어난 네. 건데요. 방탄소년단 뭐 어른들은 이름만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네.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은 전 세계 10대 우상입니다. 아하. 지금 제일 핫한 그런 네. 우상인데요. 네. 이 보이그룹이 큰일을 냈습니다. 사실 네. 뭐 빌보드 뮤직 어워드 2회 연속 수상했다라는 그림이 나올 때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빌보드 200에 1위를 해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일찍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200에 1등에 되는 그 순간이군요. 저거는 그거예요. 뮤직 어워드에서 뮤직 어워드.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뮤직 어워드에 참여했다는 것만도 네.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아하. 세계인들이 한국말로 된 노래를 저렇게 다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 빌보드 201위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한류팝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고요. 네. 지금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나온 노래가 1위를 한 것도 12년 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네. 근데 이 빌보드 200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빌보드 그러면 이제 빌보드에서는 그 노래,
싱글 차트가 주로 알려져 있지만 빌보드 200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순위인데요. 네. 이거는 앨범에 대한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앨범,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실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앨범을 이제 고르는 거죠. 네. 이번에 3집 앨범입니다. 네. Love Yourself 전 티어리라는 음반 앨범으로 네. 지금 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야, 그냥 빌보드 차트 200곡 그 안에 백성문 변호사님 200곡 안에 그냥 순위에 든 게 아니라 그중에 당당히 탑 1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0곡이 아니라 이제 200 앨범. 네, 200 앨범. 네, 앨범 죄송합니다. 중에 네. 이제 1등을 한 건데요. Love Yourself 전 티어라는 이 BTS의 원래 방탄소년단이라고 안 그래요. 네. BTS라고 합니다. BTS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세계 분들은 다 BTS라고 그래요? 하는데 아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사실 지금 이 앨범 1등 했다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더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싱글 차트, 싱글 커트가 아마 될 거예요. Fake Love라는 곡이 타이틀곡인데 네. 그게 지금 딱 공개 9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었습니다. 야. 딱 9일 만에. 그리고 지금 대략 예상이 40위권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싸이 강남스타일 그때는 이제 앨범이 아니라 노래였잖아요. 이제 강남스타일을 넘어서서 싱글 차트에서도 혹시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 정도로 지금 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뭐 그냥 단순히 유명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등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저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 200, 앨범 200 안에 1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믿기지가 않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참 많이 들어서 네. 빌보드 앨범 차트를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아하. 저희 BTS가 거기 자리 잡았던 게 참 신기하기도 네. 하고 정말 멋있네요. 조금 더 네네. 이렇게 체감을 하실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면 네네. 이제 빌보드에는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나온 빌보드 200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 이제 우리가 순위를 알 수 있을 빌보드 핫 100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양대 산맥입니다. 아하. 200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악 전문가가 40위 안에도 들 수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톱 40위 안에만 들어도 3대가 먹고 산다. 그 저작권료로. 뭐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허.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알 네. 수 있고 탑 100위는 언제 얼마나 들 수 있을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알 수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저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BTS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백성문 변호사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BTS라고 할게요. 저도 좀 유행을 좀 따라가겠습니다. BTS 멤버들의 이 소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에서 1위를) 해보자가 사실은 저의 목표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곡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위권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1등을 꿈꿔보자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무대를 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노래 한 글자 한 글자 다 따라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 박 소장님, 저는 그 인터뷰 지금 나가는 도중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이 놀랄 일인가 지금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영어로 이 개사를 해서 부른 걸 전 세계 팬, 또 특히 소녀 팬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한 노래를 그냥 따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어를 세계에 알린 거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모든 10대 그러니까 걸들의 네. 소녀들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빌보드 1위에 올라오는 데는 거대한 세계 10대 팬들의 암이라는 팬클럽이 있어요. 아하. 그 팬클럽이 이름이 암이잖아요. 정말 군대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오빠들이 어디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아침부터 쫙 그 음악 순위를 달성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BTS 오빠들이 얘기하는 한국어 노래를 뭐 나오자마자 다 따라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BTS에 대한 열광이 전 세계적인 것을 실감하니까 미국의 CNN도요. 이 BTS 관련 특집 방송을 할 정도인데 일단 CNN 방송 보도 내용을 한번
바로 이겁니다. CNN에서도요. BTS 관련 이 대담을 두 앵커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앞서 국위선양 말씀하셨는데, 야 이게 꿈인가, 이게 아직도 꿈인가 하는 생각도 들이. 이게 정말 실화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K-팝이 제가 볼 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K-팝의 어떤 분기점이 방탄소년 이전과 이후로 또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K-팝 자체도 엄청나게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죠. 그렇지만 또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영향과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그 노래와 노래를 듣고 춤을 보면 말이죠. 저게 뭔가 좀 이전과 다르다는 색다른 그걸 느끼고 굉장히 호기심을 좀 일으키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매력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음악, 그리고 사실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통하지 않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통의 방식, 또 팬들도 방탄소년단이니까 이제 군대와 관련해서 이제 아미라는 그런 팬클럽이 형성하는데 팬클럽 자체도 이전의 팬클럽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회사 가치가 1조가 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음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보면 우리 한국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 그런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모습만 봐도 열광을 한다. 정말 와 보세요. 저렇게 우리말로 정말 이 뿌듯한 게 우리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에 전 세계 10대 소녀 팬들 걸들이 저렇게 열광한다. 물론 남성 팬들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열광한다 하니까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바로 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축전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노래를 사랑하는 7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미라는 건 팬클럽한테까지 이제 축하 인사를 전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B, 정국. 바로 저 축전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축전 안에 있던 지금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7소년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나눠주어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도 싸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빌보드는 좀 꿈에 그리던 차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가수들이 많이 도전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빌보드에. 그렇죠.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보아 씨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주 높은 순위까지는 오르지 못했죠. 빌보드 200에서 127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원더걸스 노바디, 그거는 이제 영어로 개사를 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핫 100 차트에서 76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빅뱅 미니 앨범도 이제 차트에서 150위까지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 BTS가 요 전 앨범에서 이 가능성이 엿보이긴 했었어요. 지금 이번 앨범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잖아요. 근데 그 전 앨범이 러브 유어셀프가 승허입니다. 거기에서 그 앨범이 7등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싱글 차트에서도 67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BTS의 영역을 키워가면서 결국 이번엔 이걸 핫샷 대회라고 합니다. 올라오자마자 바로 1등하는 거. 그래요? 그 주에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앨범 내고 첫 번째 빌보드 차트 공개되는 순간에 1등을 했는데, 그 감지가 됐던 게 아까 조금 전에 박상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20일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 빌보드 차트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저렇게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앨범 발매 4일 만인데 사람들이 다 따라 부릅니다. 한국말. 그때 저걸 한국말인데 1등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나오긴 했었죠. 한국어인데 보세요. 저걸 다 따라합니다. 정말로 저게 약간 소름도 돋고 막 그러네요, 박상현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BTS는 앞으로 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싸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계를 강타하고 빌보드 싱글 2위까지 갔잖아요. 근데 싸이가 이제 나이도 그렇고 10대 팬덤은 좀 약했던 거죠. 소녀 팬덤. 네네. 근데 이 소녀 팬덤은 전 세계에서 완벽하게 아미로 뭉쳐서 앞으로도 한동안 이 BTS의 든든한 백이 돼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잠재성이 많은 그룹이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국력을 상징하는 이런 BTS가 된 것 같다. 좀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